노벨상은 모두 세종대왕에게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한국을 방문했다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한다는 이 여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제시카 쿠퍼입니다. 현재 33살의 나이로 스탠포드 AI 연구소 출신인 저는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와 언어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스티브 잡스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었어요. 도전 정신과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했던 스티브 잡스는 제 또래 친구들에게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죠. 실리콘밸리에서 자란 저는 기술 혁신의 중심지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프로그래밍 언어학자로 저는 자연스럽게 두 분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대학 시절에는 AI와 언어학을 결합한 연구로 주목받았고 지도교수였던 마이클 존슨 박사의 지도 아래 혁신적인 언어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에서 AI 언어 모델 개발에 참여하며 경력을 쌓았죠. 이러한 경력 덕분에 저는 1년 전 실리콘밸리의 한 기업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프로젝트 때문에 저는 생각하지도 않은 한국을 방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로젝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온 것이었지만 사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었어요. 대학 시절 저의 지도교수였던 마이클 존슨 박사님이 한국에 계시다는 소식도 있었고 오래전 한국인과 결혼하여 정착해 살고 계신 캐서린 이모도 만나볼 목적이었죠. 캐서린 이모는 미국에 유학을 왔던 이모부와는 LA 다저스 야구 경기 관람 중에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이 특이한 만남으로 인해 이모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셔서 미국도 아닌 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일이라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때 엄마도 크게 상심하셨던 것만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제가 한국에 갈 거라고 했더니 뛸 듯이 기뻐하시는 이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달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하면 연락하기로 하고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한류 문화와 함께 재조명되는 것이 한국의 IT 기술이에요. 미국과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얼마나 대단하겠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모와 마이클 박사님을 만나게 된다는 기대와 설레임은 어느 정도 있었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 비행시간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기대보다 훨씬 훌륭해서 정말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천공항은 그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넓고 깨끗한 시설은 미국의 어느 공항의 견주와 비교해도 훌륭했고 효율적인 입국 절차는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차량과 정확한 운행시간 그리고 빠른 속도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각종 범죄의 현장이 되어버린 미국의 전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첫 풍경을 바라보니 이번 여행은 기대 이상으로 흥미진진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에 있을 이모와의 약속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위치 안내 애플리케이션의 도움으로 헤매지 않고 약속 장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모와 만나기로 한 식당으로 가는 길에 고즈넉한 한옥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보는 한옥의 모습은 마치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좁은 골목길과 아름다운 한옥들 사이로 현대적인 카페와 갤러리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은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모가 알려준 식당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나무와 한지로 꾸며진 내부는 고요하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중년의 여성이 저를 보고 반가운 손짓을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모였지만 저도 한눈에 알아보았답니다. 이모와 포옹을 하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이모의 한국 생활은 제 눈에도 꽤나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캐서린 이모,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캐서린 이모는 잠시 회상에 잠긴 듯 하시더니 말했습니다. 이모가 부모님의 반대에도 한국인과 결혼해서 도착한 한국은 처음에는 참담했다고 해요.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곳이 IMF 외환위기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어.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는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모도 처음엔 좀 후회되기도 하고 한국의 모습에 실망스러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놀라운 결속력과 의지를 보여주었어.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2명의 스포츠 스타가 한국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바로 프로골퍼 박세리 선수와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였단다. 박세리라는 젊은 골프 선수가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어. 당시 한국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지 7개월째였고 실업률은 7%를 넘어섰을 때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닥친 경제 위기와 구직난으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박세리의 우승은 한국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고 해요. 특히 워터 해저드에 빠진 공을 맨발로 들어가 쳐내는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대요. 지금도 그 장면의 음악과 함께 한국인들 사이에 회자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떠올리는 장면의 하나이며 그 선수처럼 헤쳐나가려 돌파구를 찾게 된대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인 박찬호는 이모와 이모부를 이어준 사람이래요. 이모부를 만난 것이 미국에서 LA 다저스 야구 경기 관람을 할 때였는데 이때 이모는 한국 선수의 존재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모부가 열렬히 응원했던 선수가 바로 박찬호 선수였는데 그 모습이 이모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했어요. 같은 해에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큰 활약을 펼쳤어. 그는 1997년부터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었지만 특히 1998년에는 15승을 기록하며 에이스로 자리 잡았단다. 그의 성공은 한국인들에게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TV 앞에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선수의 활약이 한국인들에게 자랑스러움과 함께 재기의 희망을 불어넣어줬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다양한 한정식 요리들이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단아하고 깨끗한 도자기 그릇에 담긴 음식은 먹기에도 아까워 보이면서 대접받는 느낌을 주었어요. 고소한 불고기, 신선한 해산물 요리, 향긋한 된장찌개와 다양한 야채 요리들이 식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음식을 한 끼에 다 먹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두 눈이 휘둥그레진 걸 보고는 이모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지는 않아. 다만 특별한 날엔 지금처럼 다양한 음식을 차려 먹는단다. 이모는 제게 한국의 다양한 전통 음식을 소개하고 싶었다고 하셨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이모, 어려운 시기를 겪고도 한국이 빠르게 발전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캐서린 이모가 말씀하시길 그 비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독특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한국인들의 정과 한이라고 생각해. 정은 서로를 아끼고 돕는 마음이고 한은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려는 의지라는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이 두 가지가 한국인들의 강인함의 원천이며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열정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모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 사람들만의 끈기와 열정이 있음을 깨달았죠. 한국인들의 이런 강인함과 단결력이 현재 한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도 한국에서 20년 이상 살면서 거의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밤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남은 아쉬움을 남기고 마무리하게 됐어요. 아쉬워하는 이모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이모의 가족과 다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현재 카이스트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저의 옛 지도교수인 마이클 존슨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5년 전 카이스트의 초빙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으로 이주하셨다고 했어요. 그 이후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깊이 매료되어 계속 한국에 머물고 계신다고 하셨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교수님의 곁에는 낯익은 얼굴도 함께 있었어요. 바로 정태진 박사였는데 그는 미국에서 저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놀라서 묻자 두 사람은 웃으며 말했어요. 정태진 박사는 바로 마이클 교수님의 카이스트 대학원 제자였던 거였어요. 아마도 저와 같은 이유로 교수님을 찾아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과는 오랜만에 재회에 감격해하며 그간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 교수님은 한국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새롭게 생긴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한글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AI 언어 처리에 있어서 한글이 유의미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 한글이 얼마나 놀라운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거야. 교수님은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 모음이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걸작이라고 하시면서요. 교수님은 특히나 한글의 조합 원리가 컴퓨터의 이진법과 유사하다는 점이 놀랍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저는 한글에 대해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의 구조는
AI가 언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데 매우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교수님. 이때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태진 박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제시카, 제가 지난번 프로젝트에서 AI 언어 기반이 한글이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마이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 박사는 한글에 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서울국립한글박물관에 함께 가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태진 박사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마이클 교수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서울국립한글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자 정태진 박사가 안내를 맡아주었어요. 그는 한글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어요. 당시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양반층뿐이었거든요. 지금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1%대로 매우 낮은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도 했죠. 정 박사의 설명에 저는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며 저는 세종대왕의 숨겨진 면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세종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왕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진 혁신가였던 거죠. 그의 제2기간 동안 만들어진 다양한 발명품들을 보면서 저는 그의 창의성과 실용성에 대한 열망에 감탄했습니다. 아마 21세기에 세종대왕이 살았다면 각종 노벨상은 그의 차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어서 정태진 박사가 한글의 기반인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많은 신하들의 반대를 예상한 나머지 세종 혼자서 그 원리와 이치를 만들어 훈민정음을 완성했다는 거였어요.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세상에 공표하기에 이르렀을 때 세종은 신하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세종은 원래 매사의 논리를 바탕으로 신하들과 토론하는 것을 즐겨하여 신하들이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만큼은 무논리에 가깝게 매우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로 신하들을 제압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파직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았어요. 세종은 유교적 명분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오랜 연구 끝에 얻은 성과를 지키기 위해 고집스럽게 밀어붙였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스티브 잡스를 떠올렸어요. 저의 어린 시절 동경의 대상이었던 잡스 역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때로는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두 인물의 유사성에 새삼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세종대왕의 이런 모습은 스티브 잡스와 꽤 비슷해 보여요. 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두 사람 모두 혁신을 위해서라면 타협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졌죠. 세종대왕도 마치 일 중독자처럼 훈민정음 창제에 올인했다고 해요.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에 몰두한 나머지 집현전의 학자들조차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문자를 만든 후에야 그들에게 사용법과 해설을 작성하도록 명령했대요. 이게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탄생 배경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종대왕과 스티브 잡스의 공통점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때로는 독선적으로 보일 만큼 강한 의지를 가졌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직관과 판단을 믿었던 거죠. 세종대왕의 이런 면모는 정말 놀랍네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가기도 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우리의 AI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때로는 팀원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 진전이 없을 때도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세종대왕이나 스티브 잡스 같은 결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물관 투어를 마치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과학, 철학, 그리고 인본주의가 결합된 혁신의 결정체였어요. 특히 한글의 제자 원리가 현대 컴퓨터 시스템과 유사하다는 점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AI 언어 모델 개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에 접근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는 AI가 언어를 학습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구조를 제공할 수 있고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인 결합 방식은 AI가 새로운 단어나 개념을 생성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철학적 배경이 AI 언어 모델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AI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과 프로젝트를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죠. 다음 주에 있을 팀 미팅에서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게 될 거예요. 팀원들의 반응이 어떨지 기대되면서도 약간은 긴장되기도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에서의 경험들로 인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팀장으로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이야기를 할게요. 프로젝트 기획 초반부터 닥친 어려움은 끝내 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하는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프로젝트는 외형상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사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아시아 모델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AI 언어 모델 개발이 목적이었죠. 영어를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오류가 속출하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해진 거였어요. 이에 저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연구원들이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 실적과 의사소통 문제로 제가 팀장을 맡게 된 프로젝트였죠. 아시아 지역의 연구원들은 높은 기준을 통과하고 선발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한국의 정 박사, 중국의 왕 박사, 일본의 타나카 박사였습니다. 각 연구원은 자국의 최고 대학에서 AI와 언어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었어요. 저는 이 다국적 팀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흥분되었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 프로젝트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했죠. 그러나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팀 미팅에서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각국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 AI 모델 개발 계획을 제안했어요. 언어와 문자는 다른 개념이지만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문자 인식도 달라지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각 연구원들은 자국 언어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가 AI 언어 모델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면서 왕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진 언어이며 중국어의 성조 시스템은 AI가 언어의 뉘앙스와 문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국어의 문법 구조는 간결하여 AI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이에 타나카 박사는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 역시 AI 언어 모델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일본어의 복잡한 경어 시스템은 AI가 사회적 맥락과 화자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혼용하는 일본어의 특성은 AI에게 다양한 문자 체계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만 봐도 일본어의 풍부한 의성어와 의태어는 AI가 감정과 상황을 더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했죠. 마지막으로 정 박사는 한글이 AI 언어 모델 개발에 가장 적합한 언어라고 주장했어요.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와 함께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는 컴퓨터의 이진법과 유사해서 AI가 학습하기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한글은 발음과 표기가 거의 일치해 음성 인식과 생성에 큰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이 말들은 힘주어 말했어요. 한글의 형태소 분석은 자연어 처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런 특성들이 AI 언어 모델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연구원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동안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이들의 열정적인 토론을 지켜보며 각 언어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하나의 통합된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고민이었어요. 각자의 의견이 너무도 완고해서 타협의 지점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프로젝트 중간 보고회가 다가오자 제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팀은 아직 통합된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각자의 연구 결과만을 따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보고회 당일에 경영진들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CEO는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시카, 우리는 당신의 비전을 믿고 이 프로젝트에 큰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성과를 내기 힘들어 보인다면서 한 달 안에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할 것 같다는 거였죠.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에 우리 팀은 각자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일주일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한국에 다녀온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 방문 중 한글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와 제자 원리가 AI 언어 모델 개발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AI의 신경망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즉시 연구팀을 소집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어요. 한글의 구조를 AI 모델에 적용하면 더 효율적이며 정확한 언어 처리가 가능할 거예요 라고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팀원들은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만든 프레젠테이션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프로젝트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술적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훈민정음의 원리에서 영감을 떠올리며 해결책을 찾아갔어요. 한글의 제자 원리를 AI 구조에 적용하는 과정은 복잡했지만
팀원들의 끈기와 노력으로 조금씩 진전을 이뤄갔습니다. 몇 달간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우리 팀은 마침내 획기적인 결과를 얻어냈어요.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AI 모델이 다른 언어 모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보인 거죠. 특히 한국어와 영어 음성 데이터 처리에서 놀라운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진행했던 테슬라 자율주행 프로젝트는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어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저와 정태진 박사는 한국의 마이클 교수와 함께 AI를 활용한 치매 진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정 박사와는 서울국립한글박물관 방문을 함께 하면서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이가 되었죠. 우리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한글과 영어 음성 데이터를 활용해 치매의 초기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의 연구는 이제 거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어요. 음성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조기에 치매를 발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의료 프로젝트의 성공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성공한다면 가장 먼저 한국의 의료기관에 적용될 프로그램인 것은 비밀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시카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개발 중인 AI를 활용한 치매 진단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의료 시스템에 적용된다면 조기에 치매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